네, 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연준의 그 큰 결정이 2년 6개월 만에 빅컷으로 나왔습니다. 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이제는 경기 둔화의 정도나 속도 그리고 그 추가 금리 인하까지 여전히 시장 투자할 때 눈치 볼 것들 좀 눈치 빠르게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입니다. 이 연휴가 5일이나 돼서 물론 쉬실 분들은 충분히 쉬셨겠지만 운전하시거나요. 또 집안일 하시거나 이러면서 피곤하신 분들 많을 텐데 우리 오늘 시장을 보면 피로감이 한 번에 몰려오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연휴 기간 동안 들었습니다.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 봄에 많이 쓰잖아요. 네. 봄이 왔는데 추우니까 봄 같지 않다, 봄이 온 것 같지 않다 하는 말처럼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출애 불사추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인데 가을 같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열대야까지 있고요. 마치 시장이 이제 와야 되는데 봄이 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좀 찬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어서 이 주시장에도 좀 이제 봄이 좀 왔으면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좀 쌀쌀하다고 해야 되겠네요. 네. 무엇인가 걷어가는 계절인데요, 네. 가을이. 그러한 흐름이 좀 나올지, 그리고 나오지 않더라도 그 틈새 속에서 우리가 무엇들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전략들 오늘도 저희가 2시간 동안 챙겨드릴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럼 먼저 현재 구간 시장 상황 중요 이슈부터 살펴주시죠. 보죠. 오늘은 원탑입니다. 영풍그룹. 지난주 후반부터 이 경영권 분쟁이 시작이 되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유일하다시피 한 일종의 아주 강한 그런 어떤 스폰지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영풍그룹 오늘 유일하게 가장 강하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쭉 보면 반도체 HBM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건스탠리 9월 15일 날 우리 연휴 때죠. 나왔던 보고서 영향 장 열리자마자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전력설비 전선도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오늘 강세 보여 있어서 잠시 후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대략 이런 테마들은 이제 해리스 수혜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또 해리스 부통령 수혜주 따로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자동차, 자율주행 쪽 괜찮고요. 원전도 좀 괜찮습니다. 방산, 게임, 조선 등등등. 근데 크게 오늘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고 그냥 크게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자체가 영풍그룹 외에는 굳이 따지자면 제약바이오 비만 정도, 그다음에 전력설비 전선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풍그룹 내용 먼저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사실은 적대적 M&A가 되게 좀 핫한 시장에서 재료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 공개 매수 금액 자체가 이번에 MBK 영풍 연합권, 이제 연합권이라고 표현을 제가 하죠. 이 연합권 측에서 봤을 때는 66만 원으로 기존 주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어떤 공개 매수가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주가에 더 탄력이 강하게 붙을 수밖에 없었고. 또 양측 간, 즉 연합군 측과 고려아연 측 간의 지분율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이럴 때 또 세게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지금 시장에서 핫한 그런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MBK 연합군에서 이제 선제 공격을 했고요. 지금 주식을 이제 공개 매수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좀 크게 급등을 한 상황이고, 고려아연이 이제 연휴 동안에 준비를 해서 이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내세우고 있는 반격의 포인트, 반격의 논리를 좀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번은 적대적 M&A다. 이렇게 적대적 M&A에 대해서 국내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심리를 이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영풍그룹과 같이 하고 있는 이 MBK는 기업 사냥꾼이다.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고려아연을 매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드래그 언론이라고 그래서 공동 매각 권한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논리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고려아연을 나중에 중국에 매각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 향토 기업이다. 그래서 향토 기업을 적대적, 그러니까 즉 기업 사냥꾼한테 뺏길 수 없다. 이런 논리도 좀 나오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요? 약간 국뽕 논리라고 그래야 됩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좀 얻어내기 위한 그런 전략도 좀 엿보입니다. 반면 MBK는 일대 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차원이다. 왜 일대 주주냐면 영풍 집안이 25%대고 최씨 집안이 15%대이기 때문에 영풍 집안이 더 일대 주주다. 지분이 더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일대 주주의 뭐 합법한 정당한 경영권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개 매수가 성공을 할 경우 최소 7%, 최대 14%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최대 확보했을 때 40한 6, 7% 정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 과연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의결권이 없는 뭐 자사주가 주주들, 근로자 주식들이죠. 이런 것까지 감안하고 우리 사조 같은 걸 감안하고 했을 때는 실제로 46, 7% 정도만 확보를 해도 의결권으로 순으로 봤을 때는 52%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러니 영풍연합군 측에서는 당연히 최대 공개 매수 지분이 14% 이상을 확보하려고 이제 애를 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7.8%를 보유해서 지금 3대 이제 주주인데 과연 국민연금이 지난 2월달 주주총회처럼 최 회장 측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 여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영풍정밀 상한가, 영풍도 상한가. 특히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고려아연의 지분을 또 일부 갖고 있어서요. 이번에 뭐 기사화가 된 것처럼 MBK연합군에서 영풍정밀도 공개 매수를 같이 동시에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점까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리아서킷, 조선대와 고려아연은 오늘 사실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공개 매수 가격이 66만 원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섰죠 벌써.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메리트가 좀 없어졌다고 봐야 되고 이제는 결국은 고려아연 주가보다는 영풍 관련 주가들에 더 강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조선대와는 고려아연의 지분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범위인데 고려아연 지분을 0.2% 갖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조선대와는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의 우호 지분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할 수 있을 것을 좀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판세 딱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다음 달 4일 완전히 이제 공개 매수가 끝날 때까지 이 고려아연보다는 이제 이런 영풍정밀, 영풍 관련주들, 그다음에 코리아서킷이 이제 이런 영풍그룹 관련주들의 흐름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를 좀 가보겠습니다. HBM하고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HBM 들어가 보죠. HBM이 주가가 좀 더 많이 빠지고 있는데 하이닉스 얘기입니다. 15일 날, 그러니까 우리 연휴 때 모건 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반토막 이하로 끌어내리는 다소 충격적인 그런 내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지난 8월 20일 날이었나요? 그때도 모건 스탠리가 AI 고점 논문을 주제로 한 리포트를 냈고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8월 말 이후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를 좀 더 타겟팅을 한 그런 리포트를 내놨는데 목표 주가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실제로 주가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요. 모건 스탠리 리포트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모바일 PC와 D램의 수요가 예상보다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한국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2월에 고점 찍고 계속해서 하향세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선행 성격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결국은 반도체 업황이 이제 고점을 찍을 것이다. 지난 8월 달에 나왔던 AI 고점론에서도 이 반도체 쪽 업황이 3분기에 고점을 찍을 것이라는 내용이 핵심이었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 사실 연결선상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런 리포트를 내놔서 우리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마지막 순서죠. 앵커 리포트에서 이 모건 스탠리 리포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뤄보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BM 관련된 주가도 좀 보겠습니다. 윈텍, PS크래프트 홀딩스,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좀 9%, 10% 상당히 좀 충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HBM 관련돼서 가장
SK하이닉스와 지근거리에 있는 한미반도체 역시 6%가 넘게 7% 가까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도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섹터 가보겠습니다. 또 이슈가 좀 있는 게요. 전력 설비하고 전선주인데 전력 설비 좀 들어가 볼까요?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이데일리 신문에서도 좀 나오고 이게 이제 의외로 오늘 한국의 언론들이 많이 다루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한 2군데 정도에서 이 기사를 다뤘는데 블랙로그하고 그러니까 세계 최대 사모펀드죠. 자산운용사인 블랙로그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300억 달러 40조짜리 AI 펀드를 조성을 하겠다. GAIIP 이렇게 펀드 이름이 이런데 AI 글로벌 AI 인프라 펀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단 시작은 40조 정도, 300억 달러 정도로 시작하는데 여기에 이제 각국의 그러니까 외부 자금을 이제 수요를 받고 자체적으로 이제 채권도 발행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약 1,000억 달러 정도까지 펀드의 사이즈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만들어서 이 양사가 뭘 하려고 그러느냐? 결국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력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 그쪽에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 뭐 특정해서 한두 군데서 하는 게 아니라 좀 같이 돈을 모아서 우리 같이 그 수혜를 누리자 이제 이런 차원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전력 설비주하고 전선주들이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잘 돌리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거니까 그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요. 관련 종목들 한번 보죠. 네, H현대리틀이 가장 좋죠. 10% 넘게 오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8% 넘게, 재룡전기도 6% 넘게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도 역시 5% 가까이 이렇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력 설비라든가 전선 관련주들은 이 미국의 또는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전력 인프라 구축, 뭐 송배 전망을 비롯한 전력 인프라 구축 때문에 당연히 케이블도 필요하고 해저에 깔 수 있는 케이블 또 육상에 까는 케이블도 필요하고 배전기, 뭐 송전기 등등등 이런 전력 관련된 이런 설비들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내용들에 비해서 오늘 HBM 관련, 즉 우리 반도체주들은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에 훨씬 더 주목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배드 뉴스인 현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 심리가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화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말고 뭐 지금 시장 상황 한 5분여 정도 지났는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풍력, 태양광, 뭐 원전 이런 관련주들, 해리스 관련주들 여전히 강하고요. 방산도 사실은 트럼프 관련주로 계속 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방산도 누가 되든 간에 결국은 미국이 예전처럼 그렇게 전 세계에 뭐 우산이 그러니까 군사적 우산이 돼줄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지금 이미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각국의 군사비 증액, 투자, 무기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갈 것이다. 이런 뭐 어떤 기대감들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좋았던 자동차 음료수 지금 보합권 정도로 조금 더 상승폭은 이제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슈 브리핑 여기서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볼게요. 셀레셜 테크놀로지 김한철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휴는 잘 보내셨고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보내셨어요? 잘 보냈습니다. 연휴 기간에 FOMC가 이제 있었단 말이죠. 이제 네. 연준의 결정이 있었는데 오늘 아마 시청자분들 저희 채널 함께 하시면 내내 들으실 얘기기는 합니다. B컷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50bp를 내린 건데 이제 추가적으로 연내 기준금리 전망을 보니까 추가적인 인하가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하기는 했어요. 일단 우리 증시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대표님 시선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뭐 B컷을 하나마나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간에 B컷을 할 수 있었던 근간의 이유와 경제 지표 중에서도 CPI와 실업률 두 개가 핵심이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CPI도 그렇고 연준이 핵심적으로 보는 근원 CPI도 그렇고 예상치를 좀 하회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즉 유동성을 풀어도 된다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업률 부분에서 실업률이 좀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네. 샤넬 법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금리 인하가 B컷이 가능할까? 라는 얘기가 많았었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점은요. 저희가 시장에서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가,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일본의 엔캐리 청산에 가깝다라는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1년간의 코스피와 상관성이 가장 높은 증시의 모습을 보면요. 나스닥도 아니고 다우도 아닙니다. 일본 니케이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일본의 증시의 하락은 결국 코스피의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의미가 되거든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의 금리 인하는 결국에 일본의 금리와 미국의 금리의 스프레드를 축소시키는 행위입니다. 근데 베이비 컷이어서 0.25%포인트를 낮췄다면 금리의 스프레드가 지금보다는 축소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빅컷을 단행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금리와 미국의 금리가 더 좁혀지기 시작했다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일본의 엔캐리 청산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유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오는 시장은 더욱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미국과 일본의 금리가 스프레드가 좁혀지기 시작하면서 엔캐리 청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지난 6년간 통계적으로 추석 이후에 증시의 흐름을 보면요. 모든 높은 확률로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추석 이후가 진행되었는데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섣불리 매수하는 공격적인 모습보다는요. 한 발짝 뒤로 머물러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의견을 오늘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연휴 전부터 김한철 대표가 얘기했던 관점이랑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이 나을 것 같다.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스프레드 축소에 따라서 엔캐리 청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추석 이후에 이 증시 흐름을 분석했을 때 하락 쪽에 좀 기우는 그런 분위기가 컸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 구간에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보수적인 흐름이 낫겠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일단은 이 모든 근간이 된 것이 우리 연휴 기간에 미국 쪽에서 있었던 FOMC 정례회의, 그러니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50bp 이 B컷 결정이 나온 거고요.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이 한 매파적 의사가 0.25%포인트 이하의 투표를 하면서 한 명만 제외하고 11명의 위원이 모두 B컷에 찬성을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연준과 한국 기준금리, 그러니까 미국 쪽과 한국 기준금리 차이는 150bp, 그러니까 0.01%포인트 요 정도, 150bp로 좁혀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떠한 좀 동향의 변화가 있을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종목 얘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원전 쪽 한번 볼게요. 상승 쪽부터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체코 공식 방문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고요. 네, 지난 7월이었죠. 7월이 한국 정부가 체코를 상대로 약 30조 원 정도의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었잖아요. 그 이후에 관련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은 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정부가 이제 방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일정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번에 방문을 통해서 과연 어떤 뭐 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화 될 것인가라고는 시장에서는 의문입니다. 다만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뭐 MOU 정도는 하겠죠, 가서. 근데 뭐 내년에 3월에 있을 마지막 최종 계약을 오늘 이번에 방문을 통해서 메이드를 할 것이다 라는 건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과연 이게 그 단기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상승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까?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AI 검출 패턴을 통해서 관련 종목을 짚어보면서 이게 기술적으로 지금 상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차트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팀 코리아로 꾸려진 그 한정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한정 KPS 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반등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 대략적으로 한 10% 포인트 정도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은 있는데 다만 지금 검축 패턴에 의해서 이게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그 우선협정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가 7월 18일이 급등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지만 아직 반 정도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 말은즉슨 얘가 정고점을 돌파해서 상승이 해야 된다면 그만큼의 이슈가 나와야 되지만 지금 그만큼의 이슈 나올 거는 없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정고점 돌파는 힘들 걸로 보이고요. 지금처럼 뭐 증시가 상승하면 반등하는 이런 뭐 증시에 의한 상승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으로 좀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주들은 내가 끌고 갈 것이다라는 관점을 조금 자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죠.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요. 우선합장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가 7월 18일 마지막 시세를 분출했을 때지만 네. 지금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거 역시 마찬가지다.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정기술과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일정 모멘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방문을 하면서 체크와 어떤 뭐 MOU도 네. 맺을 수 있고 어떤 계약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게 과거 7월 달에 나왔던 호재만큼의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결론과 함께 원전에 관련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전 관련해서 종목들 흐름 좀 짚어볼 수 있었고요. 이어서 대왕고래 관련해서도 짚어주신다고요? 네, 여러분들 뭐 요즘에 시장에서 정말 핫한 테마라고 할 수 네. 있는 게 뭐 대왕고래가 되겠죠. 뭐 최근에 뭐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뭐 프로젝트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5개 유망 구조의 시추를 하는데 5천억 원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그의 5배의 예산을 지금 측정을 했고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관련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라고 보았을 때는 우리가 이제 GS 글로벌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S 글로벌이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GS 글로벌 자체가 다른 종목들은 뭐 그 좀 지지부진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약 20%포인트 상승세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보이는데 그러면 과연 이 종목들이 지금 대왕고래 관련 테마주들이 기술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이게 과거 통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었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이것들은 뭐 저희가 펀더멘탈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기술적과 모멘텀 분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술적 탐사 비용 기존 대비 5배 확대 요 내용은 확실하게 이제 나온 건가요?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측정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명확히 이제 결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대감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이제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봐주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트 패턴을 보시면은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AI 패턴 인식을 통해서 현재 주가의 상승 가능성을 보는 과정입니다. 예. 왼쪽에는 GS 글로벌의 주봉 차트
패턴이고요. 오른쪽은 검출된 패턴입니다. 검출된 패턴으로 보았을 때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 구간에 있죠. 여기 구간에. 예. 여기 구간에 있죠. 자, 그 말은 즉슨 지금 시장에서 뭐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 오늘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테마주들이 유동성으로 바뀔 수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지금 자리에서는 상승하지 못한다, 좀 제한적이다라고 GS 글로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관련주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한선 엔지니어링이 되겠는데요. 또 대왕거래 관련주로도 같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 관련 차트를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트를 보시는 것 같이 왼쪽에는 한선 엔지니어링의 차트를 주봉으로, 일봉으로 이제 차트 패턴 인식을 했고요. 이와 유사한 패턴 인식을 통해서 향후 흐름을 보았을 때 현재 어디 위치에 있냐라고 보면은 여기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 구간에.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지만 다시 추세가 이렇게 빠지는 그림으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그간의 7월, 8월에 우리 대왕거래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정말 많이 관심을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 모멘텀 자체가 좀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내가 예전에는 대왕거래 관련해서 뭐 단타를 하다가 스윙을 했다면 지금 관점에서는요, 이거는 조금 멀리에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대왕거래 관련 테마를 보시면 조금 더 투자에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서 살펴주신 원전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왕거래 관련해서도 여러분 투자하실 때 꼭 이 모멘텀의 힘이 어디까지 미칠지 그리고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대왕거래 관련주 GS 글로벌과 한선 엔지니어링 같이 살펴봤는데 단기 반등은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좀 가격대가 중간 적정한 때 이제 수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거든요. 지금 AI로 도출한 그 비슷한 패턴을 따져봤을 때 향후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쪽은 이제 반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가장 큰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3% 오늘 코스피 하락하면서 현재 구간 2,558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좋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네, 아까 앵커님이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계 리포트가 나왔었죠. 네. HBM 공급 과잉이라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좋을 때면 안 좋은 이슈가 터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슈가 과연 추세적인 하락을 만들 것인가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아니면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그냥 일부러 스마트머니가 하락을 하기 위한 목적의 리포트인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요? 제가 이제 제가 하나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전 직장에 있을 때 네. 제가 이제 IPO 관련에 종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 거기서 제가 HBM 관련 회사를 상장을 시킨 사례가 있는데, 그분을 제가 2주 전에 만났습니다. 그쪽에 상무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HBM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막 이렇게 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HBM, AI가 개화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추세적인 하락이 좀 가능하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급 과잉이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를 저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산업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근데 좀 웃긴 게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을 보시면 환율이 정말 많이 하락했죠. 근데 통상적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현물을 매수합니다. 현물을 매수하면서 그 환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환율이 내려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아마도 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마켓 사이클이 그래도 예전만큼은 좋지 않다라는 뷰를 가지고 환차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좀 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느덧 삼성전자가 8만 원대부터 좀 6만 원까지 내려온 추세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수치라고 하면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는 6만 원을 이탈하는 순간에서 아마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동시에 또 뉴스거리가 화제가 되겠죠. 6만 원이 이탈했다라고 하는데 6만 원 이후에는 추가적인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락을 해서 코스피가 똑같이 급락이 나왔나라고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반도체가 하락세가 굉장히 좀 강한 순간은 맞는데 이게 지속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가 한 6만 원 이탈에서 한 5만 8천 원 선에서는 좀 매력적인 가격대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관점은 저는 계속 볼 거지만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쭉 하락하면서 바로 밑으로 전저점을 깨고 가는 시나리오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5만 8천 원 선에서는 그래도 좀 브레이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궁극적으로 이제 오늘의 하락을 야기하는 SK 하이닉스입니다. 10%포인트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HBM 공급 과잉의 주 종목이 되겠죠. 저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이닉스와 동일하게 그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삼성전자는 한 5% 6% 포인트를 더 하락해야 되는 순간인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네. 삼성전자가 2% 포인트 하락할 때 하이닉스는 10% 포인트 하락하는 그런 거의 레버리지 효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좀 더 빠질 것으로 열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으로서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를 접근하기보다는요. 지금 구간에서는 증시 예상을 조금 더 멀리서 조심히 지켜보시고 그리고 반도체도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접근하는 방식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까지 살펴봤고요.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 있어요. 제시해 주셨던 종목, 흐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네, 두 가지 종목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코덱스 200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장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단에 접근하지 말고요. 그냥 변동성이 적은 걸로 갑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날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회복을 거의 했지만 오늘도 빠지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추석 이후에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덱스 200이라는 포지션은 지금 한 마이너스 1% 정도 될 것 같은데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시장을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9월 한 달은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지만 펀더멘탈 너무 좋고 그리고 시장에서 콜레라 백신을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다. 희소성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장이 오늘 빠져도 지켜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종목 자체는 그냥 계속해서 홀딩하는 관점으로 에단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만철 대표의 큰 기조는 이 시장을 바라보는 큰 관점은 보수적인 스탠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제시를 했던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보유할 매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종목 얘기 김만철 대표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추석 연휴 때 뭐 거래를 할 수가 없긴 한데요. 나 이제 개장하면 연휴 끝나고 개장하면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이제 떠올렸던 아마 종목 중에 하나가 고려 아연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경영권 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뭐랄까요? 예, 논리 전쟁, 그다음에 명분 전쟁으로 약간 좀 분위기도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MBK 연합군이 제시했었던 공개 매수가 66만 원은 이미 고려아연이 넘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
이번 공개 매수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앞으로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4일까지니까 아직 시간은 좀 있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텐데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좀 있더군요.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한테 어떤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는지, 그다음에 향후 이번 분쟁이 어떻게 귀결이 될 건지 전망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시죠,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옛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둘이 공동 경영하던 회사였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또 사이가 나빠진 건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영풍하고 고려 아연은 한 75년간 뭐 끈끈한 동업자 관계를 이어온 곳이거든요. 1949년에 황해도 출신의 이 장병희 창업주 그리고 최기호 창업주, 그러니까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가 같이 동업을 해서 영풍 기업사라는 이제 무역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네. 이 영풍 기업사라는 곳은 무역업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뭐 농수산물이라든가 뭐 철광석 이런 것들을 수출을 했고, 그 뒤를 뭐 영풍 회원으로 한번 이름을 바꿨다가 또 영풍 상사로도 변경을 했다가 뭐 이제 좀 분리를 좀 한 게 영풍 상사가 1970년에 국내 최초로 아연 재련소를 예, 준공을 해요. 그 경북 봉화의 석포 재련소를 예. 이제 준공을 했고, 예. 이 석포 재련소는 비철금속 재련을 하는 곳인데 예. 그러면서 이제 비철금속 재련을 주력 사업으로 삼기 시작했고요. 네. 또 이어서 1974년에 그 아연 재련업체인 고려 아연을 설립했고, 그 고려 아연이 온산 재련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련소가 두 곳이 있는 건데, 이게 울주에 있는 그거죠. 그렇죠. 네. 경북, 그러니까 울산의 울산 울주에 옆에. 있는. 그래서 석포 재련소는 이제 영풍이 하고 온산 재련소는 고려 아연이 운영하는 식으로 이제 나눠서 경영을 했는데, 영풍은 이제 장씨 일가가 운영을 하고 고려 아연은 최씨 일가가 운영하는 거로 하면서 영풍 그룹 내에 고려 아연이 있는 구조로 짠 거죠. 아, 그래서- 그러면 고려아연이랑 고려아연은 영풍 그룹 그 계열사라고 봐야 그쵸.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경영 주체는 좀 나뉘긴 했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복잡하게 순환 출장 구조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지분을 보유하는 관계여서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한 지붕 두 가족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공정위가 이제 이 순환 출자 구조를 좀 해소하라라는 한때 이제 그런 맞아요. 트렌드가 네. 있어서 네. 2018년경에 이제 순환 출자 고리는 해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장씨 일가는 고려아연 지분을 좀 줄였고 최씨 일가는 또 영풍 지분을 좀 축소하고 그래서 그러겠죠. 살짝 이제 분리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경영으로 보면 이쪽 최씨 일가는 3대 경영으로 접어들었고 이 영풍 쪽은 이제 2대 경영에서 3대 경영으로 넘어가는 이제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대째 이어오던 동맹 관계가 2022년에 최기호 창업주의 손자죠. 최윤범 지금 현재 고려아연 회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이 경영을 하는 게 LG랑 GS가 대표적인 그런 그렇죠. 사례였잖아요. 그거 보면 이게 2대까지는 얼추 가는데 3대 가서 맞습니다. 다 깨지대요. 여기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최윤범 지금 고려아연 회장이죠. 네. 취임한 게 2022년 그때부터 양자 간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약간 분리 느낌으로 네, 뭐 그렇죠. 굳이 사이가 뭐 나빠졌다 표현 쓸 필요 없이 그냥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건데, 촉발 포인트라고 그래야 될까요? 양자 간의 이런 갈등이 촉발됐던 포인트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2022년에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에 네. 이제 최윤범 회장이 여러 가지 신사업을 추진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 소재 산업 이런 것들이에요. 뭐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 신사업에 대해서 영풍 쪽은 조금 이제 보수적이었던 게 너무 리스크 감수하지 말고 워낙 아연 재련 이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건 좀 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면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탐탁치 않게 받고 있던 그쵸. 거군요. 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신사업을 하려면 이제 투자 자금 필요하니까 그러면. 최윤범 회장이 2022년에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를 합니다. 네. 근데 한화그룹이 이제 여기에 참여해서 지분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그 사실은 여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관련된 정관에 해외 합작사, 그러니까 외국사와의 합작사에만 제3자 유상 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정관상. 그러니까 국내 이런 뭐 대기업이라든가 다른 기업으로부터 이제 유상증자를 할 때 제3자 배정을 할 수가 없고 무조건 해외 합작사여야 돼요. 그래서 한화그룹도 사실 해외 자회사가 이 유상증자를 받아갔고 그 이후로도 뭐 현대차한테도 유상증자를 했을 때도 현대차의 해외 자회사는 HMG 글로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외 업체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는데, 일단 2022년에 유상증자를 했을 때는 하나그룹의 해외 법인이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지분을 취득했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LG화학
그리고 한화 이런 데 매각을 하면서 이렇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들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최윤모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시일가도 좀 이제 조금 불편하겠네요. 불편한 걸 넘어서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 경쟁적으로 고려 아연의 주식을 좀 매입하는 분위기이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9월에 현대차 해외법인인 HMG 글로벌에 신주 5%를 배정을 해서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었는데 이런 유상증자 하면서 지분 늘려가는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게 된 거죠. 그게 올 2월에 그 주총 때 네. 본격적으로 표면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풍이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총을 하면 안건이 상정이 되잖아요. 보통 이제 대표적인 게 재무제표 승인의 안건인 그렇죠. 거고 뭐 배당금과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정관 변경의 건도 있는데 영풍이 반대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하나는 배당금을 이제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내 유보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배당금을 뭐 기존에 한 10,000원씩 하다가 이걸 5,000원으로 줄이겠다. 줄이자. 절반으로 줄이겠다라는 거였고 근데 이제 영풍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네가 지분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배당은 유지하자. 이런 이제 스탠스였고 또 한 가지가 정관 변경의 건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관상 유상증자를 할 때 특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그 제3자가 해외 외국사와의 합작법인이어야 된다는 약간 제한 규정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고려아연 측에서는 이걸 좀 없애자. 그래야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누구한테든 하면서 편하게 이제 할수 자금 있죠. 조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영풍에서는 이것도 못마땅한 거죠. 음. 이렇게 되면 유상증자 남발해서 기존의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맞는 그래서 얘기예요. 반발을 했는데 예. 이제 재무제표 안건이나 뭐 배당금 이런 것들은 일반 승인을 그러니까 주총 결의 사항인 거고 이 정관 변경 건은 특별 결의 사항이라서 되게 좀 까다로웠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풍이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이 안건은 부결이 됐고 이 부결이 되면서 양측 간의 갈등의 골이 이제 수면 위로 좀 부상하게 글쎄. 된 계기가 됐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마 이게 주총회 건보다는 더 아마 이슈가 됐던 거는 설인 상사 건이 네. 아니었나 싶어요. 저도 기억이 맞아요. 얼핏 나더라고요. 네. 이게 뭐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얘네들이 이거 가지고 싸우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또 싸울 법하더만요. 그러니까 설인 상사는 양측에서 생산한 그 아연 재련 상품을 해외 유통하는 그러니까 유통업체였는데 그러니까 장 씨와 최 씨 일가가 이제 동맹하는 그걸 상징하는 왜냐하면 양쪽의 일감을 받아다가 동시에 유통하는 회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쪽과 이쪽의 교집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상징적으로 양가의 동맹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사실은 설인 상사는 고려아연의 책창걸 명예회장이 설립한 회사예요. 네. 그리고 고려아연 그리고 최씨 일가가 지분 한 62% 정도를 갖고 있어서 최대주주로 있고 영풍과 장씨일가 지분이 3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율은 고려아연과 최씨일가가 훨씬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상 경영은 또 장씨일가가 해왔던 기업입니다. 특이하네요. 그래서 그 대표도 장영진 영풍 고문의 차남인 장세환 씨가 2013년부터 대표를 맡았었었고 네. 그리고 뭐 그동안에 뭐 이제 이런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장 씨가 그러겠죠. 위주로 진행이 됐었는데 네. 2022년에 최윤범 회장이 취임한 후에 이제 보니까 설인 상사가 굉장히 알짜 기업이거든요. 매출액도 그렇고 뭐 영업이익도 그렇고 되게 알짜 기업인데 지분은 이제 최 씨가 많이 갖고 있고 이러니까 그럼 인적 분할을 하자, 좀 갈라보자라는 걸 추진했던 거예요. 그럴 그래서 법하네요. 뭐 기존에 이제 영풍의 물건을 담당한 사업부라든가 뭐 인력 그리고 이제 비철금속 트레이딩 이런 사업부를 두고 나머지를 떼어서 신설법인으로 설립을 하겠다. 그러면 존속법인은 영풍 너희들이 갖고 신설법인의 100%를 고려아연 최씨가 가질게라는 걸 이제 추진했었는데 이게 초반에는 그냥 뭐 나쁘지 않게 순조롭게 글쎄요. 진행이 되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고려아연이 작년에 이제 현대차가 설립한 법인의 신주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영풍이 반발을 하면서 이거를 무효를 해달라는 법정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에 이제 그 최씨 일가하고 네. 고려아연은 이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설인 상사의 경영권을 두고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설인 상사 이사가 총 7명인데 뭐 고려아연 측이 4명이고 이제 영풍 측이 3명이었었어요. 그 지분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 3월에 이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제 이 신규 이사 4명을 좀 선임하기 위한 주총을 열자.
라는 이사회 결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영풍 쪽 이사들이 다 불참했고 이 고려아연 측 이사도 그때 책장걸 명예회장이 좀 와병 중이라서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족수가 이제 못 채워져서 이 이사회는 부결이 됐고 그 이후에 고려아연이 이제 서린상사 임시주총 소집 허가 청구를 법원에 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에 임시주총을 열어서 4명의 사내이사를 이제 신규로 선임을 했고요. 네. 그 임시주총 직전에 장세환 대표는 사임을 하고 그러겠죠. 그럼 이제 서린상사는 결국은 이제 고려아연이 가져오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근데 장시일가가 사실은 지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영을 했던 건데 사실 서린상사를 보면 지난해 매출이 1조 5천억 원이 넘고요. 영업이익이 175억 원이고 뭐 그룹 내 사실 이제 알짜 계열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고려아연이 보기에는 좀 갖고 싶었던 온전히 내 소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도 했었고 그때 뭐 고려아연이 설명한 거로는 뭐 예를 들어 서린 상사가 이제 비철금속 재련한 제품들을 해외에 팔아야 되는데 조금 고가를 받을 수 네. 있는 거는 영풍 거를 갖다 팔아주고 저가를 받는 거는 고려아연 거를 갖다 팔아줬다. 약간 이런 뭐 얘기도 하고 좀 그러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서린 상사나 이제 주총 요거를 계기로 고려아연이 영풍을 더 이상 동업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규정한다라는 공식적으로 이제 뭐 자료도 내고 이랬고 그때부터 원료를 공동 구매를 하거나 네. 아니면 인력을 이제 교류하거나 정보를 교류하거나 이런 것도 다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같이 원료를 구매를 하면 규모의 경제가 그러면.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 구매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단가도 더 싸게 할 수 그렇죠. 있고. 근데 이게 사실 고려아연이 영풍보다는 훨씬 이제 매출 규모라든가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동맹관계를 해소를 하게 되면 사실 타격은 영풍이 더 입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영풍은 더 이제 절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분은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그리고 이렇게 뭐 2차 전지 소재든 뭐든 해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잘 나갈 때였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회사 성장을 해도 과실은 나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무능한 쟤네들이 더 가져가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 뭐 법도 인간적으로 하죠. 충분히 했을 것 그렇죠. 같으네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러면 어차피 이제 3세 넘어왔고 딴 데도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뭐 재벌오너가들이니까 뭐 그런 얘기도 들었겠죠. 주변의 조언도 그랬으니 이제 정리할 때가 됐겠다, 이제 헤어질 때가 됐겠다 이런 생각했을 법도 한데 근데 이제 사실 지금까지 올 주총 이후에 이 상황을 보면 최 회장 측이 조금 더 유리한 구조로 가는 게 아닌가 여론전도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최 회장이 펼쳤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뭐 비교적 뭐 평가들이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영풍 측에서 조용히 있다가 이게 은인자중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갑자기 이제 MBK랑 손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MBK가 또 만만한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황이 생각했던 것처럼 고려아연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안 갈 것 같은 상황이 좀 벌어진 상황이 됐는데 MBK랑 손을 잡은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영풍이 밝힌 이유는 어쨌든 이게 3세 경영으로 오면서 지분이 이제 쪼개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남 일녀 이러면 다 이제 나눠주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 동맹으로 계속 가기는 좀 힘들어졌고 그렇다면 약간 이제 투자 전문 집단인 MBK한테 맡겨서 이거를 조금 더 키워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가 이제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가 되는 그런 뭐 최대주가 돼서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하는 주주 간 계약을 맺고 그 이후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한 건데 단순히 백기사 차원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가 결국은 50% 플러스 한 주를 갖는 그 콜옵션 조항이 붙어 있는 그 주주 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개 매수가 성공한 지 2년 이내 혹은 이사회를 장악하면 그때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50% 플러스 1% 1주 그러니까 이제 경유권을 가져오겠다. 그런 이제 틀을 짠 거죠. 근데 뭐 이 사실 뭐 콜옵션은 어쨌든 뭐 이사회를 장악하면 발동할 계획인 그렇죠. 거고 그 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 바로 공개 매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13일이었고 네. 고려아연에 대해서 주당 66만 원의 공개 매수를 하기로 네. 했는데 지금 이미 이제 주가는 넘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67만 7만 원을 원에 넘어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일단은 고려아연 주식을 최소 7%, 최대 14.6%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긴 하는데 만약에 공개 매수 신청 물량이 7%가 안 된다 그러면 공개 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한 상황이에요. 최소 7% 이상은 어쨌든 사야 그렇죠. 된다. 그리고 뭐 영풍하고 이제 MBK가 만약에 공개 매수해서 최대
수치인 14.6%를 확보를 하게 되면 양측이 고려한 지분 확보한 물량이 47.7%가 되고 네. 거기에 이제 영분 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도 맞아요. 실시를 그것도 했거든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분 물량까지 다 포함하면 절반 이상은 넘겠다라는 게 이제 뭐 자본시장에서의 계산인 거고. 근데 이미 이제 공개 매수가가 넘어섰으니까 공개 매수 그러니까요. 성공할 수 있겠냐? 사실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게 훨씬 이득이고 공개 매수를 해서 공개 매수에 응해서 공개 매수를 통해서 팔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그렇죠.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개 매수가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보통 주가가 오르면 공개 매수가를 정말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성공하겠다고 생각하면 가격을 높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는 거다. 그렇죠.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더 올려도.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자금이 더 소요가 당연히 되니까. 더 근데 되겠죠. 워낙에 MBK는 뭐 드라이 파우더도 좀 많은 곳이고 뭐 펀드 규모 자체가 큰 곳이고 이게 지금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만 투자하는 펀드가 아니라 바이아웃 펀드를 통해서 이제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이아웃 펀드를 통해서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나섰다는 거는 그만큼 경영권 확보에 대한 의지가 크다라는 강하다.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아웃을 하겠다는 의미인 바이아웃을 거죠. 하겠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사서 스페셜 팔겠다는 시츄에이션 얘기니까. 펀드는 이 상황에서 조금 투자해서 뭐 차익을 먹고 나오겠다라는 거고 바이아웃 펀드를 통해서 했다는 거는 이거를 경영권을 인수해서 나중에 프리미엄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높은 가격에 그게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이제 반영이 된 거라서 시장에서 이제 공개 매수가를 상향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고려한 측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특히 이제 울산 뭐 시나 시의회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기술 유출을 할 수도 있다. 뭐 그게 중국일 수 있다 등등 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MBK가 바이아웃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죠. 흘러나오는 거군요. 근데 약간 프레임 싸움이 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 추석 연휴 같습니다. 마지막 날이 정말 핫했는데 어제 고려 아연 측과 뭐 MBK도 자료를 한 3번을 보낸 것 같아요. 입장문도 보내고 뭐 반박문도 보내고 뭐 한 3번을 보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고려 아연의 입장은 고려 아연이 이제 공격하는 논리는 적대적 약탈적 M&A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MBK는 뭐 기업 사냥꾼이다라는 이제 뭐 논리를 대면서 투기 자본이니까 이거 인수하면 고용 유지하겠냐 일자리 더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울산의 정치권에서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울산 시의회, 울산 시장 난리 났고 또 뭐 그 울산 지역구 의원은 아닌데 뭐 박승희 의원 같은 경우가 조금 우려가 된다. 예. 이런 건 좀 들여다 봐야 된다라고 보도자료도 어디 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심지어 MBK가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고 M&A를 시도하고 있으니 나중에 고려아연 사실 고려아연은 이 재련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고 글로벌 넘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기술력이 해외, 특히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고 있다라는 말은 조금 이제 앞뒤 안 어깨가 맞는 있는 것 말이고 사실 같고. MBK는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보다는 해외 해외, 연기금들한테 많이 이제 투자를 받는 사모펀드고 엄연히 국내 사모펀드입니다. 뭐 물론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3개 나라에 주로 투자를 하는 사모펀드긴 하지만 엄연히 국내법에 이제 뭐 지위를 받는 국내 사모펀드인데 뭐 이제 중국계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이제 논리인 그렇죠. 것 같고. 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 MBK가 이런 지적을 받는 거는 자충수를 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홈플러스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홈플러스 얘기도 좀 몇 번 했었는데 홈플러스 인수하고 나서 홈플러스의 자산 매각이라든가 구조조정하면서 뭐 고용 관련해서 노조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혔던 맞아요. 사례가 있었고 맞아요. BHC 같은 치킨 만드는 기업 있죠. 치킨 업체인 BHC 같은 경우도 MBK가 인수한 후에 이제 점주들로부터 약간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라든가 왜냐면 뭐 영업이익률이 너무 차이가 나게 그렇죠. 높으니까. 너무 배당을 예, 과도하게 많이 가져가고, 받아간다 예. 이런 지적을 좀 받았고 이게 논란이 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MBK의 순수한 의도하고 별개로 이런 과거의 이런 일 때문에 약간 이미지가 조금 기업 사냥꾼이라는 맞아요. 이미지가 박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이 좀 먹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자본시장에도 사실은 재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도 살짝 지금 이제 고려 아연 편에 좀 기울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MBK가 이번 경영권 분쟁 참전에서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이걸 좀 명분으로 내세우긴 맞아요. 했었거든요. 그러대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사모펀드들의 전략 중에 하나인 건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그 기업을 비집고 들어가서 경영권을 취득한 다음에 어쨌든 자금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인수한 다음에 조금 이제 뭐 구조조정하거나 아니면 기업 개선을 해서 조금 프리미엄을 붙여서 포장 팔고 잘해서, 약간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사모펀드 전략이기도 네. 한데
이게 예전에 뭐 한국 타이어의 같은 경우도 작년 MBK가 12월이요. 그랬죠. 근데 그건 이제 무산이 됐고, 무산됐고. 뭐 근데 영풍과 고려아연은 이제 그 1970년대부터 두 일가가 나눠서 경영해 왔었는데 영풍을 맡은 장시일가와 고려아연을 맡은 최시일가의 쭉 이제 경영 능력 성과를 놓고 보면 지금 고려아연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매출액 추이만 봐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실적만 딱 비교를 해봐도 영풍이 매출액 1조 5천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20% 줄었거든요. 20% 정도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400억 원 정도 손실이 났는데 고려아연은 매출액이 5조 4천억 원이었어요. 8%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도 4,500억 정도. 그리고 시가총액만 봐도 그쵸. 고려아연 한 14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영풍은 9,200억 원, 그러니까 1조도 안 1조도 되는 안 되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이 체급 차이가 분명하니까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이 고려아연의 경영을 누가 만든 게 낫냐, 그렇죠. 최씨가 만든 게 낫냐. 물론 그렇죠. 지금 영풍과 MBK가 최씨가의 최인범 회장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원 아시아 파트너스에 이제 고려아연이 출자를 해서 그게 SM과 카카오, SM을 두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이제 그 싸웠을 때 약간 뭐 SM 주식을 미리 취득하면서 뭐 약간 이제 주가 조작 뭐 맞아요. 이런 게 휘달려 약간 이런 약간 약점이 좀 있긴 한데 그걸 차치하고 아연 산업, 비철 이제 금속 요 산업을 놓고만 보면 고려 아연의 이 성장세라든가 실적으로 드러나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뭐 자본시장에서도 사실 이거는 영풍 쪽보다는 고려 아연이 그냥 계속 경영하는 게 고려 아연의 주주 글쎄요. 가치를 올리는 데는 더 좋을 거다라는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분석을 얘기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소액주주도 약간 이제 이쪽으로 돌아서는 최인범 거. 회장 쪽으로 좀 손을 들고 있긴 합니다. 이제 관건이 이제 뭐 마지막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관건이 이제 국민연금 7.8% 3대 주주인데 뭐 현대차라든가 하나 쪽 뭐 이쪽 우호 지분을 차치하고 이 7.8%를 포함해서 지금 이제 시중 유통 물량 22.9%가 이렇게 되라 이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뭐 다 가져온다면 게임 셋이긴 한데 어느 쪽이든 간에 50% 넘어가니까. 그죠. 국민연금이 이제 과연 이제 또는 이제 개인 투자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웃풋 자체가 워낙에 고려아연 쪽 최인범 회장 쪽이 네. 좋으니까 그쪽 지지할 거라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연금이 2월 달에 주주총회 때는 최인범 회장 쪽 편을 들어줬고 그럼 이제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이제 우리 권 기자님이 생각이 이제 어떤지 이제 그래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권에서 이번에 이제 프레임 가지고 공격할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은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이제 공적인 의미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MBK에 대해서 계속 기업 사냥꾼이네 약간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니까 MBK를 위탁 운용사로 선정한 국민연금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MBK 자금에 사실 국민연금 자금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겠네. 그러니까 MBK LP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인 건데 국민연금이 사실 개별 사안별로 이제 의사결정권을 결정을 하긴 하지만 그거에 더해서 지금 정치권의 이런 분위기가 국민연금 입장으로서는 좀 이제 분위기를 곤혹스럽네요. 안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풍과 고려아연의 최시일가와 장시일가가 쭉 경영해온 그 과정들을 보면 뭐 재계나 자본시장이나 소액주주나 뭐 다 약간 이제 최실가에 약간 한 발 가 쪽에 있다고 치면 무게가, 국민연금도 사실 그거를 다 이제 모르는 척하고 영풍의 손을 그렇죠. 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저희 그거야말로 생각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그렇죠. 있죠. 그러면 네. 이제 잡음이 나올 수도 있는 네.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은 뭐 이전의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 네. 여기 이제 최실가도 대항 매수, 그러니까 대항으로 공개 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당연히 있죠. 고려되고 있거든요. 이제 네. 지금은 영풍과 그 최실가가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이제 특별 관계는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법상으로는 이 공개 매수를 할 수가 없는데 아마 오늘 공시에서 특별 관계는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항 공개 매수를 나설 거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뭐 물론 자금력이 조금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최실가도 이 경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그럼요. 그러면 이 싸움은 결국 국민연금의 판단과 그리고 최실가가 확보한 우호 지분이 정말 최실가의 편을 들어줄 것이냐 그리고 최실가가 어느 정도 이제 지분을 공개 매수나 이런 걸 네. 통해서 확보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략 최소 지분이 7%인데 그것만 해도 이게 이제 지금 가격 오르기 전 얘기입니다. 1조 원 정도 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벌써 공개 매수가 넘어선 상태라 7%만 매수를 하려고 해도 뭐 대항 매수든 뭐 공개 매수든 한다고 해도 1조 훨씬 넘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또 결국 또 돈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참 75년간의 가족 간의 우정이 참 아름다운 이별로 끝나기는 참 쉽지 않은 게 결국
자본의 어떤 그런 그 좀 안타까운 뒷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까지 권수현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 고려아연 사태의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좀 자세히 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 labor market has cooled from its formerly overheated state.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from a peak of 7% to an estimated 2.2% as of August. We're committed to maintaining our economy's strength by supporting maximum employment and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reduce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half percentage point.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CG가 상당히 민망한데요. 오늘의 주제는 헬리콥터 파월, 인플레이션 파이터 볼커, 파월은 지킬앤 하이든가, 피트 헐크 호건도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무한 체력은 넌센스다. 자, 우리 그 파월 의장이 그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을 하면은 재지명 안 할 확률 108% 아니면 58,000%예요. 그렇죠? 지금 완전 핀도가 상하셨거든요. 그리고 해리스가 되더라도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자, 그동안 많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여기에 보니까 버냉키 의장이 있고 여기는 폴 볼커, 시가를 즐기던 버냉키 더 윗세대, 그린스펀 전에 지금 폴 볼커 의장, 악명 높은 금리 인상의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리셨던 분이고 이분은 헬리콥터 벤이라고 막 돈을 왕창 뿌리셔가지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그 미국 경제를 살리셨던 그분이잖아요. 근데 이 파월 의장은 이 양쪽의 포지션을 다 취하면서 과연 어떤 게 진정한 모습인가. 자, 언론에서는 이게 사실 좀 너무 가십거리. 자, 유튜버들 입장에서도 조회수 뽑기 딱 좋지 않나요? 정말? 그쵸? 파월하면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 왜냐면 과거에 버냉키와 폴 볼커를 소환해가지고 엮어서 이야기할 게 엄청 많거든요. 조회수 뽑기 좋죠. 기자분들도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기사 써가지고 조회수 뽑기 좋고 뉴스에서도 뒷얘기 다룰 게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월 의장은 사실 이거를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딱 봐도 자, 관상은 과학이거든요. 관상은 과학이잖아요. 맞죠? 물론 그 과학이 약간 좀 사이비로 가면 안 되지만 자, 저는 뭐 저희 관상 전문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굉장히 고집이 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뜻을 안 굽힐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보이긴 보였거든요. 그동안도. 트럼프가 뭐라고 말을 하고 무슨 막 정말 비하를 했잖아요.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식 시세를 보는데 주식 시세는 내가 더 잘 맞힌다. 이 사람은 감이 없다. 아니 그래도 독립적으로 이렇게 경제 대통령이라고 FRB 의장이라고 해놓은 사람한테 야 감이 없다고. 이 사람이 뭐 주식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FRB 의장이 뭐 주식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 사람 뭐 감이 없대. 그 감을 찾는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비아냥을 듣고 이러면서도 근데 정작 임명은 트럼프가 있어 또. 임명은 또 트럼프가 했단 말이죠. 그래놓고 바이든이 재지명하니까 바이든이 지명한 사람이니까 싫은 거예요. 트럼프는. 자기가 재선하면 절대 재지명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두 명의 모습이 다 있고 언론에서는 버냉키 의장 스타일을 따를 때는 버냉키의 철학을 따른다고 했다가 폴 볼커 의장처럼 금리 인상을 막 과격하게 하니까 폴 볼커 의장의 철학을 따른다. 또 이럽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빅컷을 쳤으니까 또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폴 볼커 의장의 어떤 철학을 또 버렸나요, 그러면? 그쵸? 뭐예요? 어느 장단의 춤을 추라는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만화를 쭉 볼게요. 재미있게. 오늘 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경제지 증권방송에서 전부 FRB 금리 인하 얘기만 다룰 텐데 다 이제 지겨울 거예요. 이제 벌써 지금 이 새벽부터 이 아침 몇 시간 동안 수만 개는 나왔어, 컨텐츠가 진짜로. 근데 그거 반복되는 얘기 지겹잖아요. 자, 만화를 봅시다. 만화를. 자, 일단 여기에 그 문우신인가요? 느무신인가요? 문우신, 느무신 맨날 헷갈려요. 여기 그때 재무부 장관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그때 이 파월 의장을 임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돈을 뿌리는 이 장면입니다. 트럼프는 무조건 돈을 뿌리고 금리 인하를 쳐가지고 주식시장을 이끌어가지고 내가 맨날 아침 주식 시세를 볼 때 빨간 양방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미국은 빨간색이 떨어지는 거고 초록색이 올라가는 걸로 표시가 되긴 합니다만 우리 기준으로 빨간 불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임명을 해가지고 그냥 야 너네 대충 말하는 대로 들어가지고 돈 뿌리고 금리 인하고 금리 인상 절대 안 하면은 야 내 지지율 올라오고 나 재선에 성공하겠지. 라고 데리고 다닌 거예요. 계속. 자 뒤로 가봅시다. 그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자기가 임명했고 이제 좋았죠 이제. 돈을 막 푸니까 제로 금리에다가 돈을 왕창 풀고 QE를 하니까 뭐가 빵 터질 정도로 인플레이션 풍선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이제 터지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울상이 된 거죠. 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과연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절대 돈을 회수를 안 하고 계속 풀었을까요? 아니요.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 버렸어요. 자 이때부터 트럼프가 계속 태클을 걸었죠. 잘라버리겠다고. 못 자릅니다. 대통령이라도 못 잘라요. FRB 장 어떻게 잘라요. 자 어쨌든 진공청소기로 돈을 막 빨아들이기 시작해서 다시. 이번에는 QT예요. QE가 아니라 QT.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그걸 빨아들이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또 무슨 고민에 빠졌어요. 다시. 프린터 이즈 커밍. 자 미국은 좋은 게 프린터가 있어요. 달러 프린터가. 무슨 위기만 생기면 그냥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돈을 풀어버려 그냥. 자기네 기축통화국이니까. 자 이제 이걸 누를까 말까 또 고민해요. 아니 갑자기 진공청소기 들고 돈 빨아들이다가 다시 돈을 출력하려고 이러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만평이니까 풍자한 거잖아요. 이 세태를. 언론이 이 파워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것만 보면은 이게 한 2, 3년간에 걸친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이걸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소시오패스예요.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죠. 아니 돈을 막 찍어내다가 돈을 빨아들이다가 다시 돈을 뿌려요. 크레이지 아니에요? 크레이지? 그쵸? 크레이지예요. 이렇게 보면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봅시다. 자 정말 이건 소시오패스예요. 정말 이 만화대로라면. 보세요. 자 전부 다 올라. S&P 500, 엔비디아, 비트코인, AI 혁명, 금값 다 올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금리도 인하하고 돈도 풀어가지고 다 오르니까 축포를 터뜨리면서 아우 기뻐라 이러고 있어요. 뒤로 가볼까요? 그러다가 자 축구가 또 떨어질 때 어떻게 되냐? 이거 소시오패스 아니에요? 보세요. 다우존스 마이너스 20% 깎이고 처음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S&P 500 25% 깎이고 나스닥 30% 깎였는데 그래서 이제 얘네가 다 죽어가지고 묘지에 비석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다 죽고 사망한 거예요. 사망했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파월이 V를 하고 있어요. 소시오패스 아니에요? 소시오패스? 맞죠? 소시오패스잖아요.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묘비 앞에서 V자 그리던 양반이 돈 풀어가지고 다 오른다니까 거기 가서 축포를 날리고 있어. 소시오패스네요? 맞죠? 뒤로 가봅시다. 소시오패스 아니에요, 솔직히? 그 만화만 보면. 자, 그런데 아니죠. 아니, 파월이 소시오패스입니까? 물론 제가 정신감정을 의뢰한 적은 없지만. 아니, 이 소시오패스 같은 모습이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언론이 만든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만들고? 언론이 그때 아니 벤 버냉키 의장처럼 헬리콥터처럼 돈을 뿌리니까 와 벤 버냉키의 철학을 공부한 파월의 무슨 영리한 철학을 반영한 정책이네요 막 이렇게 비추면서 엄청 띄웠죠. 그러다가 금리를 막 올리니까 그리고 막 기자회견 나와가지고 폴 볼커는 최고의 정치 관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폴 볼커, 폴 볼커를 따라하네. 인플레이션 파이터네요. 이랬다가 또 돈 푼다고 하니까 야 프린터 찍어내는 사람이네. 또 버냉키네. 계속 파월은 그 자리에서 그대 보세요. 뿔테 안경 맨날 똑같은 뿔테 안경에. 물론 달라졌을 수 있어. 제가 보기엔 맨날 똑같은 뿔테 안경에 염색도 안 해가지고 허연 새치머리에 맨날 그 자세로 구부정하게 나와가지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카메라에 담긴 그 모습을 해석을 막 우리 언론인들이 다 바꿔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자들이 그냥 바꿔서. 이 사람은 그냥 365일 그대로인데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자, 오징어 게임 첫 장면 아닙니까 이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파월은 하는 일이 이거예요. 황소가 지쳐서. 자, 불스. 황소는 강세장, 베어는 약세장이잖아요. 황소를 끌고 어떻게든 이끌어서 가려고 그냥 그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소시오패스로 만들어놨다니까요,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죠. 자, 여기 이제 폴 볼커 의장은 없는데 버냉키, 옐런. 자, 옐런이 유일하게 4년을 했습니다. 버냉키가 8년을 했고요. 그 전에 그린스펀이 16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파월이 그린스펀이죠. 파월이 8년을 했습니다. 또 더 연장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죠. 그거는 해리스가 되냐 트럼프가 되냐에 따라 틀리죠. 어쨌든 저기에 바위에 얼굴이 새겨질 정도의 어떤 뭐 인물이다. 뭐 이렇게 뭐 지금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가봐야 돼요. 지금 폴 볼커도 그렇고 버냉키도 그때는 뭐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평가를 받은 것이죠. 파월도 지금은 몰라요. 지금 워낙 찬반 양론이 가득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야 돼요. 임기가 다 끝나고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될지는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또 이게 재밌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다른 사파인데 만화가 틀리죠. 그림 스타일이. 보세요. 자, 폴 볼커 의장의 키가 우리나라로 2m가 넘는 거구예요. 거구. 그래서 시거를 물고 있고 딱 이 모습 자체도 파이터예요. 별명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붙은 게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이 당시는 사실 뭐 상황이 좀 다르긴 했어요. 베트남전에서 패전을 하고 베트남 솔직히 너무 얕봤잖아요. 베트공을 한 번에 끝낼 줄 알았더니 주민들 사이에 쏙쏙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 주민들 볼모로 잡고 미군을 협박하니까 미군이 그걸 때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만 흘러가지고 미군도 지치고 돈만 쓰다가 패전 선언하고 도망쳤잖아요. 거기에 엄청나게 쏟아부어 버렸고 그 당시엔 지금은 또 틀린 상황이 지금은 원유 가격이 안정되어 있어요. 그때는 뭐 오일 파동이 2번이 터졌어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서 이 폴 볼커 의장이 금리를 20%까지 올려버립니다. 살인적인 금리.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협박을 받아가지고 협박 때문에 죽을까 봐 권총을 차고 다니고 2m짜리 거구분이 권총을 차고 다니고 그다음에 저기 잭슨 홀에 숨은 거 아니에요. 산골짜기에 숨어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 사람이 2m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그린스펀이 이 중간이에요. 그다음에 버냉키가 여기 있고 자 옐런은 여자니까 뺍시다. 여자로서 유일하게 솔직히 4년 담임이었지만 유일하게 했다는 것도 아주 명예롭습니다. 지금. 그렇죠? IMF 리가르드 총재랑 이 옐런 지금 재무부 또 장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파월은 키가 여기입니다. 여기 중간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파월이 버냉키랑 볼커 키 딱 중간이니까 이거 여기를 왔다 갔다 하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냐 헬리콥터냐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자기 키처럼. 우스갯소리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죠.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 지금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자, 이거 지금 빅테크 주식들 있죠. 여기 뭐 매그니피센트 세번도 속해 있는데 이 빅테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2000년대부터 2020년 20년간의 흐름에서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지금.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15.4 트릴리언인데 트릴리언 달러인데 자,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거죠. 자, S&P 500 어닝에서 지금 2023년에는 57%의 이익 성장률을 가져왔어요. 이 빅테크 기업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 요거거든요. 그리고 S&P 500 미디언, S&P 500의 일반적인 부분, 일반적인 기업들의 성장률이에요. 근데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가면서
57% 이익 성장률이 13%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어 있고 S&P 500의 일반 기업들은 4%에서 조금씩 늘어서 11% 9%대를 유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느냐? 이 뭐 금리 인하든 금리 인상이든 뭐 찬반 양론은 뭐 엄청 많아요. 그렇죠? 지금 금리 인하한다고 뭐 저 트럼프처럼 다 폭등하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금리 인하를 이 비컷을 쳐가지고 야 저 경기 침체를 완전히 확인하는 확인 사살이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뭐 둘이 싸우라고 하고 이거는 팩트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거는.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지금의 상황의 스피드를 계속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저렇게 비대해진 몸집에서 이익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자주 발생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엔비디아가 2024년 7월 30일 하루아침에 327빌리언 달러가 시가총액이 늘었고요. 또 2024년 9월 3일에는 하루아침에 279빌리언 달러가 날아갔어요. 몸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루의 변동폭이 시가총액이 빌리언 달러씩 올라갔다 날아갔다 이래요, 지금.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등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죠. 만약에 그거예요. 금리 인하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도 이제 50bp를 더 친다며요. 지금 올해 내에.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게 이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랑 결부가 돼버리면은 이제 아까 그 후자의 논리가 더 강화돼요. 경기 침체가 확인이 되어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비컷을 치네 플러스 알파로 이익 성장이 떨어지는 것까지 확인이 돼버리면은 그 논리의 힘이 더 생겨버리는 거예요. 야, 빅테크 기업들 이제 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헐크 호건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있잖아요. 저기 팀 쿡도 있고 저기 다 있죠. 여기 앨런 머스크도 있고 얼굴이 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실적이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구글 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실적이 떨어지면은 이제 이 베어한테 이렇게 목 조르기 초크를 당할 수가 있다.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등치를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S&P 500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변동성이 커질 거는 확실한 거죠. 이거를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이죠. 빅테크 어닝스 23 프로레슬링 같은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폴 볼커 의장 얘기가 나온 게 왜 나왔냐면은 인플레이션 파이터 같은 모습이 보여서 언론에서 끌어당긴 것도 있는데 직접 잭슨 홀이라던가 미팅에 나와가지고 상원위원회에서 그 회의라던가 이런 데 나와서 폴 볼커 의장을 거론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파월 의장이. 그래서 비슷한 말을 또 했거든요. 이 자사전의 제목이 Keep at It이에요. 폴 볼커가 쓴 게 견뎌내야 한다. 근데 이거랑 정말 유사하게 한 토시만 틀리게 얘기를 했거든요. 파월이. 그래서 그때부터 파월의 철학을 따르는가 이 얘기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른 데 접목시켜 보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 여러분 계좌가 플러스가 되는 그날까지 Keep at it.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박순혁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마음은 소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군투세 이런 것들. 아니, 때문에. 그렇진 그렇지 않으셨어요? 않습니다. 잘 예, 보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 주제는 금투세 관련 일정과 K 전기차 새로운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예. 그렇게 먼저 이제 금투세 관련 일정 잠깐 네. 좀 살펴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금투세 관련 일정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좀 이제 요동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떤 일정이 있는지를 이제 좀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일정들이 앞으로 도래할 건지를 미리 좀 이제 파악하고 이제 좀 그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이렇습니다. 이제 9월 21일 날 토요일 날 이제 그 한투연에서
주관하는 이제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가 이제 6시인가 뭐 6시 반인가 뭐 그때 주말이네요. 주말에 네. 예, 서울역 앞에서 이제 열리고요. 네. 바로 이어갖고 이제 9월 23일 월요일 날 야사당 및 참여연대 등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이 또 열립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9월 24일 날 이제 열리는 민주당의 금투세 공개 토론회 의원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여기가 이제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제 폐지 쪽은 집회를 하고 이제 찬성 쪽은 이제 금투세 강행 쪽은 월요일 날 좀 기자회견을 하는 이제 뭐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야사당에는 이제 민주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제 군소 정당, 이거 뭐 기본소득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하는 이제 그런 그 야사당 이제 이제 민주당을 제외한 이제 야사당이 좀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게 결론은 이제 기재위에서 그 조세 소위라는 데서 이제 이 세법 관련된 사항은 결정이 나거든요. 9월 26일에서 9월 27일 사이 정도에 기재위에서 전체 회의가 개최가 되고 거기에 이제 조세 소위를 이제 이끌어가는 조세 소위원장을 여당의 이제 박수영 의원이 맡는 걸로 지금 이제 여야 간에 합의를 거쳤고, 네, 여당 간사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의결이 되게 되면은 네. 아마 이제 좀 실질적으로 이제 금투세 관련된 이제 세법 사항을 좀 다루게 되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9월 13일 날 이제 예정돼 있는 참여연대가 이제 좀 주관하고 있는 금투세 시행 촉구 야사당 시민사회 기자회견 뭐 이렇게 돼 있고요. 9월 23일 월요일 10시 4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열리고 국회의원 차규근, 윤종호, 용해인, 한창민, 이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민변의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이렇게 이제 참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참여연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결국은 이제 사모펀드의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금투세를 강행하려고 한다 하는 이제 많은 시민들이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요게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각종 사모펀드 관련된 스캔들입니다. 이제 이거 관련해서 뭐 라인펀드부터 해서 1조 5천억부터 해서 이제 옵티머스 5천억 쭉 해서 이제 뭐 엄청나게 사건 사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합치면 이게 뭐 대략 한 3조 원, 3, 4조 원 정도 되는 이제 네.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피해를 입힌 이제 이런 건데 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모펀드 중에서 특히 이제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 1,278명이 발생했고 피해 금액이 2,612억 원에 달하는 이 건에 관해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여기에 누가 연루돼 있었냐면은 참여연대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장하성, 그 다음에 김상조 이런 사람들이 여기 연루돼 있었습니다. 일단 위원장, 부위원장 출신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말씀이시죠? 예, 이 이제 그 최창석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대책 위원장이 이제 하신 말씀이 이때 당시에 이제 기업은행 이런 쪽에서 이제 요 디스커버리 펀드를 많이 팔았는데 그때 가입했을 때 이제 그 가입자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 이거 지금 그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김상조도 여기 다 들어있는 펀드고 장하성 동생이 이게 운영하는 펀드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길 일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 기사글로 나온 게 그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참여연대가 지금 이 사모펀드 관련된 이런 스캔들의 이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금투세 관련해 갖고 이게 이제 사모펀드의 이득을 주는 형태로 해서 금투세 강행 의지를 계속해서 이제 참여연대 쪽에서 내비친다고 하는 거는 국민 여러분들의 이제 이 의구심, 그다음에 질타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행동 거지를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국회 기재위 소위 구성이 합의됐다. 조세 소위원장 여당의 이제 박수영 의원이 결정됐다는 이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님의 이제 9월 10일 날 단독 기사고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원래 이제 이 조세 소위 관련해서 이제 야당 쪽, 민주당 쪽은 이제 우리가 이 거대 야당이고 의석수도 많으니까 1+1로 해서 이제 첫 번째 첫 해 연도의 간사를 우리 그 민주당이 맡겠다라고 처음에 많이 주장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협상 끝에 결국은 이제 여당 쪽에서 지금 맡게 된 거고 이거는 이제 금투세 문제나 그다음에 상속세나 이런 이제 이 첨예한 조세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이
정기국회에서 되게 중요한 좀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금투세 폐지나 그다음에 뭐 상속세 개편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좀 많아졌다. 이제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까지 이제 금투세 관련 일정 잠깐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뭐 주가가 이렇게 계속 폭락하고 해서 이제 이 전기차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묻혀져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전기차가 지금 잘 팔린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팔리네. 8월 완성차 판매 줄어들었어도 신차 활약 눈길해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작년에 이제 사실은 그 기아나 현대차나 이제 되게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그 실적 향상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크아웃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갔고 자동차가 좀 안 팔리지 않겠냐 하는 부분들이 좀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부분은 좀 현실화되기는 했는데 그게 원래 우려했던 것만큼 되게 이제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4년 8월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내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서 0.9% 마이너스고요. 네. 8월 달에 7월 달 대비해서 4.0%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역성장하긴 했는데 처음 우려했던 것만큼 대단히 큰 이제 마이너스는 좀 아닌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가운데 이제 주목되는 게 주목되는 전기차 게 얼마나 팔리냐.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긍정적인 신차 효과가 하반기 내수 회복의 기대감을 높였다 하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인천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사고로 인한 우려가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 신차가 예상 외에 선전을 거뒀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KGM에서 지금 액티엄이라는 아마 신차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되게 흥행 조짐이 좀 좋은 걸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좀 눈여겨보시면 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현대차 전동화 모델 판매량이 3,676대로 8월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예. 이게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이 1,439대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판매량을 견인한 덕분. 이게 이제 신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확산된 시점이 사실은 8월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와 가격 디자인 등 상품성에 따라서 전기차 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기아 쪽 전기차는 EV6, EV9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계속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최근에 EV3가 8월 한 달 동안에 4,002대를 팔아갔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 쪽에 좋은 이제 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아까 이제 토레스 같은 경우 토레스 EVX 이거는 이제 비아디에 이제 LFP 배터리가 들어간 건데 예. 그러니까 LFP는 상대적으로 이번에 NCM하고는 좀 다르게 화재 안정성이 좀 그래도 LFP 낮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377대를 팔아갖고 전월 대비해서 51% 줄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뭐랄까 LFP, NCM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이거를 지금 따진다는 이제 그런 좀 반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배터리 원산지 따진다 원산지를 이런 따진다는 내용인 얘기입니다. 거죠.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전기차 화재 한 달 운전자들이 따지기 시작한 이것 판매량 갈랐다 해서 이게 이제 여실히 데이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반대로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아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이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아 EV3하고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이 이제 지금 전기차 호조에 이제 그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고 수입차 쪽을 보더라도 이게 지금 아우디 그러니까 폭스바겐 쪽에 이제 전기차가 새롭게 이번에 전기차 화재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되게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폭스바겐, 아우디 쪽에 전기차들은 다 한국산 배터리만 쓰는구나 해서 이제 이미지가 되게 좋아졌고요. 실제로 그러면서 폭스바겐 ID4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역대 최다 판매량을 지금 달성을 했고 예. 예.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반면에 이제 벤츠는 50% 줄어들었고 BMW도 이제 일부 CATL 거를 쓰고 있거든요. BMW가 43.1%로 이제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난달 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의 판매가 증가하거나 판매 감소폭이 중국 배터리 전기차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인천 화재 사고 이후 소비자들이 배터리 원산지를 중요한 구매 요소로 보고 있다라고 업계 관계자가 좀 설명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이 중국산 배터리를 소비자들이 좀 경원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산 배터리를 구매를 하면 그러면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제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차를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차를 소비자들이 좀 외면을 하면 그러면 그거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국내 우리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국익적인 관점에서 봐서. 국익적인 관점에서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랄까 이게 국산 애용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이제 산업, 미래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특히 나라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잘하고 있다. 더 많이 하자. 더 국산 배터리를 더 많이 애용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인데 지금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라는 분은 이런 구도가 마음에 안 든다. 왜 저기 중국산 배터리를 소비자들이 외면하냐. 이거는 소비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자료를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죠. 이제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네. 싶고요. 예, 다음. 이건 이제 관세 얘기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태양전지 등 관세 인상을 확정을 해서 9월 27일부터 시행이 들어갑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이 이제 그 슈퍼 301조라고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무역법 301조 그 규정을 활용을 해서 이게 무슨 규정이냐 하면 중국이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중국이 지금 덤핑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덤핑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덤핑에 대한 반덤핑 보복 관세를 강하게 물릴 수 있는 그 규정이 슈퍼 301조거든요. 그 슈퍼 301조를 이번에 발의를 해갖고 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형태. 그래서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100%로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이제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한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거하고 똑같은 조치가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전기차 싸다, 중국 전기차 싸니까 이제 한국을 휩쓸 거다, 뭐 이런 형태의 기사가 나오는데 그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미국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듯이 중국이 이제 각종 불공정 무역을 통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국회에서는 다들 모여갖고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미국도 하고 앞으로 유럽도 할 거니까 우리도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왕창 물리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논의가 전개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 야 중국 배터리 더 사야지 왜 이렇게 소비자들이 안 사냐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 뿌린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다음 장 보시면 전용기 의원이 그 화재 관련 자료 낸 거죠? 그렇게 예, 왜 예. 중국산 더 사라 이건 아니었고.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 다음. 네, 이제 미국 쪽 받고 이제 유럽 예, 쪽에서도 유럽 쪽입니다. 어쨌든 중국 쪽으로 이제 무역 제재 강도가 세진다는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데 우리는 딴소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EU 쪽을 보면 EU가 이제 9월 25일 날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 여부에 관한 최종 투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잠정적으로는 통과가 된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유럽 의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제 마지막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데 네. 요 찬성 그 이제 율이 통과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그 표수가 EU 전체 인구 65%를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제 네. 이거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 만약에 이게 통과되게 되면은 기존 일반 관세 10%에서 17.0에서 36.3% 포인트의 특별 관세가 추가 부과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겁니다. 이제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 성격의 관세입니다. 그래서 최종 관세가 적게는 27에서 최대 46.3%로 인상되는 이제 그런 거고 네. 이 관련해서 중국이 이제 EU 쪽하고 계속 이제 협상을 좀 진행 중에 좀 떨어뜨리려고 내지는 이제 이걸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제 네.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과될지 어떨지에 관련해 갖고 지금 전망이 좀 엇갈린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쉽게 통과될 줄 알았는데 이제 중국이 로비를 열심히 해갖고 지금 중국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튼 데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지난 9일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방중 이후에 사실상 입장을 번복해서 이제 우리는 반대 의사를 네. 표현하겠다. 그 다음에 독일이 여기에 좀 결정적인 키를 좀 쥐고 있는 걸로 독일도 자국 자동차 산업이 받을 타격을 우려해서 줄곧 관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7일 날 최종 결정이 되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건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여부가 타결될지 안 될지 네. 여부를 좀 이제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이제 요것도 되게 좀 좋은 뉴스인데 상대적으로 좀 보도가 덜 됐던 것 같아요. 전기차에 힘 싣는 미완성차 한국 배터리 실적 회복 예고해서 최근에 이제 가장 캐즘 얘기 올해 상반기에 얘기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미국의 뭐 GM이나 포드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배터리 생산 공정 이제 이 일정을 좀 늦춘다 하는 얘기가 있어갖고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안 좋게 이제 좀 작용했었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좀 다시 재정비를 해갖고 GM도 그렇고 뭐 뒤에 현대차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공동하는 이제 그것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이제 전기차 전환에 좀 속도를 다시 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일단 이제 스텔란티스가 미시간주에 위치한 공장 3곳의 설비를 보강 확대하기 위해서 대략 한 6,2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이번 투자를 통해서 2030년까지 유럽에서 승용차 판매의 100%, 미국에서 승용차 및 경상용 트럭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그 기업 목표를 이제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밑에 지금 사진 나오는 게 저게 뭐냐면 이제 스텔란티스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전기 픽업 트럭 램 1500이라는 모델인데 예. 저게 이제 그 전기차 이전에 내연기관차 모델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항상 3등 안에 들었던 엄청나게 잘 팔리는 차입니다. 저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포드도 이제 최근에 그 SK하고 공장 짓던 거를 좀 이제 연기를 해갖고 그 관련해서 좀 잡음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그 공장을 다시 재개해서 착공에 다시 들어간다는 이제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M 같은 경우에 삼성 SDI하고 27년 양산을 목표로 이제 인디애나주에 4조 7천억 투자해서 27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내년에 지금 우리 배터리 쪽 셀사들의 이제 실적이 되게 큰 폭으로 상승할 거다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LG엔솔이 내년에 매출 34조, 영업이익 한 4조 정도 해서 올해 대비해서 매출은 28.2%, 영업이익은 무려 173.5% 늘어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 SDI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매출이 20%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88.8% 늘어나는 걸로 그다음에 SKO는 이제 내년에 흑자로 좀 돌아설 전망이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 이 배터리 3사 실적치 이렇게 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니까 예. 가격도 궁금해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 좀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기타 소재들보다는 지금 배터리 그 셀사들이 먼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LG엔솔이 어느새 지금 거의 한 30만 원 초반대 가격에서 40만 원 거의 근처 가격까지 지금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다음 보시면 삼성 SDI도 이제 지루하게 하락을 하다가 지금 29만 4,500원 저점 대비해서 36만 5천 원까지 이제 빠르게 좀 주가가 좀 회복된 상태고 네. 다음 장 보시면 SK이노베이션도 좀 마찬가지로 이제 9만 1,700원에서 11만 700원까지 대략 한 20% 정도 바닥 대비해서 좀 올라와 있는 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특히 셀 3사 쪽 주식들을 좀 사들이고 있어요. 아마 좀 이런 하고 같이 좀 연결돼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예, 다음 장 보시면 힘을 보탤 소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토요타, BMW 동맹의 맞불, 현대차, GM 손잡고 수소 전기차 공동 개발. 이게 이제 아주 큰 뉴스입니다. 사실 빅 뉴스입니다. 이제 메가급 뉴스고요. 근데 네. 이 부분도 좀 이제 뭐랄까 중요성이 좀 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이 전기차 수소차 쪽에서 이제 이 기존 완성차 메이커들 중에서 가장 이제 오랜 기간 연구 개발해서 그 관련된 노하우가 많이 쌓인 회사가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은 GM하고 현대예요. 그 두 개가 지금 손을 잡고 이제 공동으로 해서
전기차, 나아갔으면 예. 수소차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까지 이제 같이 가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자동차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이제 빅뉴스라고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보시면 배터리, 원자재, 철강, 기타 소재의 통합 공급망 구축 방안을 검토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로 이렇게 넘어갈 때 이 개발비가 많이 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동 개발하게 되면은 그 개발비가 절감되는 이제 효과가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좀 협력의 방점은 미래차 있다, 이제 그런 거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현대 기아하고 그다음에 GM 판매량을 보시면 이게 두 개를 합치면 거의 한 1,300만 대에서 대략 1,400만 대 정도가 됩니다. 이 두 회사 합치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커지는 이제 그런 거가 되고요. 다음 장. 마지막으로 완성차 한미 동맹이 전기차 중국 굴기를 견제할 강력한 방어선이 될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GM이 자회사 크루즈를 통해 갖고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현대차는 이제 모셔널이라는 이제 회사를 통해서 했는데, 두 개가 합쳐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이제 자율주행 개발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되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또 한 번 정의선 리더십이 좀 빛을 발한 사항이 아닌가. 지금 현대차는 되게 전략을 잘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차 주행 동맹 구축에 따른 영향에 대한 예상까지, 최근에 K 전기차 관련 판매 동향, 이런 최근 소식까지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19일 목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또 반도체 주들을 또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반도체 부정적인 보고서가 지금 지난 8월 말에 한번 나오고 이번에 또 나온 건데요. 일단 지난 8월 20일 날 나왔던 AI 고점론 관련된 리포트 내용을 좀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업황의 피크를 준비하라, 이제 이런 제목이었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3분기에, 글로벌 IT 기기들의 매출 증가율이 내년 1분기, 그다음에 미국 빅테크들의 클라우드 사업 분야에 대한 이 투자는 역시 올 3분기에 각각 고점을 찍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고점을 찍고 이제는 좀 내려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이 리포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를 좀 보면은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좀 주가를 보면 이게 위에 쪽에 파랑 색깔이 SK하이닉스고 밑에 오렌지 색깔이 삼성전자인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요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게 8월 20일이었는데 그때 19만 8천 원 정도 찍었다가 그 이후로 지금 오늘까지 15만 원 좀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한 3만 원, 한 4만 원 가까이, 한 5만 원 가까이 좀 주가가 크게 좀 떨어진, 한 20% 가까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주가가 올라갔다가 13%, 한 4, 5% 정도 떨어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 뚝 떨어졌을 때가 8월 5일 블랙 먼데이라고 우리가 부르던 그때죠. 그때보다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주가가 더 밑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급락을 한 다음에 반등을 바로 V자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으니까 이 모건 스탠리 AI 고점론 리포트의 파장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주들의 좀 여러 가지 주가 상황이 좀 부진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타깃으로 하는 리포트를 이제 또 낸 건데요. 제목이요, 윈터 룸스, 그러니까 겨울이 이제 곧 임박한다, 곧 불어닥친다, 이제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26만 원했던 거를 이제 12만 원까지 대폭 반토막 이하로 좀 낮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건 스탠리의 이 SK하이닉스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목표 주가를 반토막 이하로 떨어뜨렸냐,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모바일 PC와 모바일과 PC의 D램 수요가 예상만큼 강하지 않다. 사실 이제 특히 2분기 중심으로 해서 D램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고, 특히
판매 단가가 많이 오르면서 그게 2분기에 이 두 회사,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영업이익을 크게 끌어올렸던 이제 동인이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이제 고점을 이제 3분기 들어서는 이제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에 따른 공급 과잉 가능성. 이건 이제 흔한 말로 HBM이 아니라 범용 반도체를 얘기를 하긴 하는 겁니다. 공급 과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가도 떨어질 거고 수요도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판매가 덜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2월 달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향세를 찍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향후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고점이 꺾일 것이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지난 3월에 제시했었던 26만 원에서 6개월 사이에 12만 원까지 이제 끌어내렸다. 이제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에서 밝힌 건데요. 이 모건 스탠리의 SK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서 국내 증권업계의 반박 내용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주가 이렇게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예요.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예. 일단 HBM을 비롯해서 이 공급 반도체 D램의 공급 과잉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특히 HBM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발생했다 이런 논리를 이제 모건 스탠리가 펼치고 있는데 HBM 관련해서는 일단 내년까지 다 생산 물량이 완판이 된 상황이고요. 또 HBM 같은 경우는 일반 범용 D램과 달리 이를테면 엔비디아나 뭐 AMD 같은 데서 우리 뭐 100개 줘, 뭐 500개 줘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면 그때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올 이유가 없다. 이제 이런 반박이고 두 번째 빅테크들의 AI 투자 둔화된다라는 그런 전망과 관련해서도 오늘 아침에도 이데일리 기사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랙록의 GAII 펀드, 즉 글로벌 AI 인프라 펀드를 300억 달러짜리를 출범을 시킬 예정이고 또 제넌슨 황 CEO도 지난주에 HBM 수요가 폭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둔화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범용 D램 공급 과잉 문제 이게 뭐 중국 쪽에서 공급 과잉 얘기 나오고 등등등 그 얘기인데 이 범용 D램 같은 경우도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 HBM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범용 D램이라든가 낸드 쪽의 공급은 그렇게까지 크게 양산을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늘리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는 또 사실 너무 과한 해석이다. 너무 부정적으로 본 해석이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21년도에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그 당시에 앞서 그래프 차트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33, 34% 이렇게 양사가 모두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이제 요 그래프인데요. 요 고점 찍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나왔었고 2021년도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만큼 더 떨어졌던 저점까지 그때가 이제 한 30% 정도 더 양사가 더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2021년 상황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주가도 고점 24만 원대에서 지금 현재 오늘 15만 원 전후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까지 좀 30%가 훨씬 넘게 오늘까지 따지면 근 40% 가까이 떨어지게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주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주가도 역시 지난 6월 말 7월 초 고점에서 8만 8천 원 가까이에서 지금 16만 원대 초반까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30% 이상 좀 떨어졌다고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까지 30%나 40%가 떨어진 상황에서 그럼 주가가 또 예전처럼 20, 30%, 30, 40% 이렇게 또 떨어질 것이냐.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이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리를 좀 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 증권사의 리포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모건 스탠리는 지난 3월에 이렇게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이제 투자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97,000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앞서 말씀대로 23만 원까지 대폭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만에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반토막 이하로 좀 끌어내린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 3월 달에 리포트가 나올 때 SK하이닉스는 또 콕 집어서 SK하이닉스는 내년 2025년까지 HBM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SK하이닉스를 좋게 봤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6개월 만에 이렇게 180도 꺾였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종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망은 틀리라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약간 자괴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전망이라는 게 항상 맞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을 수도 때도 있고 틀릴 때가 사실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증권사의 어떤 리포트의 내용에 너무 민감하거나 너무 신봉하는 식으로 맹신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는 물론 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국내 대표 반도체주의 펀더멘탈이 아직은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3분기 실적 때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제 앵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이렇게 확 네. 낯빛을 바꾼 이 투자 의견을 낸 것으로 보셨을 때 결국 이 임종윤 앵커의 앵커 브리핑 내용을 정리해봐도 과도한 맹신은 금지다. 네. 자신만의 철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나우 2부 2시간 동안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